금륜국사는 망루 위에 올라서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금륜을 휘둘렀다. 그러자 양과는 고개를 살짝 숙여 금륜을 피하면서 동시에 검을 내질렀다. 금륜국사는 금륜을 들어 가로막으면서 왼손의 을륜으로 양과의 검을 부러뜨리려 했다. 그 순간 양과 역시 검에 내공을 주입하여 쌍륜을 부수려 했다. 양과가 검에 막대한 내공을 실어 공격하자 금륜국사 역시 쌍륜의 용상반야공에 막강한 내공을 주입했다. 그렇게 장검과 쌍륜이 충돌하자 천둥이 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양과의 장검은 산산조각이 났고 쌍륜도 금륜국사의 손을 빠져나가 망루 밑으로 떨어져 3명의 몽골 궁수를 직사시켰다. 양과는 적잖이 놀랐다. 소용녀와 옥녀 소심검법을 구사하기 위해 일부러 현철 중검 대신 보통의 장검을 사용했다. 그런데 금륜국사와 1초씩밖에 겨루지 않았는데 그만 검이 부러져 버린 것이다. 두 사람은 각자 뒤로 물러났는데 둘 모두 손이 은근히 마비되는 걸 느꼈다. 금륜국사는 손을 품속에 넣어 독륜과 철륜을 꺼내 양과에게 달려들었다. 별다른 무기가 없는 양과는 오른쪽 소매를 휘둘러 바람을 일으키며 왼손으로 아면소 훈장을 펼쳤다. 한편 황약사 곽정, 황용은 각자 병사를 이끌고 양양을 구하기 위해 돌아가다가 양과와 소용례를 보았다. 그들이 신조와 함께 나타나 적진을 휩쓸고 망루에 다가가는 걸 보고 크게 힘을 얻었다. 황약사는 연기를 흔들어 명령을 내렸다. 5부대에서 각각 4,000명씩 선발하라. 2만 명의 부대는 우리와 함께 공성 중인 적의 후방을 공격한다. 그리고 나머지 병력은 망루 아래에서 양과를 지원하도록 하라. 송군의 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양과가 망루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는 일기당천의 기세로 사력을 다해 싸웠다. 몽골군의 궁수들도 철옹성같이 버티고 서서 화살을 쏘아대니 양군은 그야말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처절한 싸움을 벌였다. 한편 양과는 아면소 훈장으로 금륜국사의 쌍륜에 맞서 200여 초씩을 겨루었다. 두 사람의 무공수위가 비슷했기에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망루 기둥을 감싸며 치솟는 검은 연기 때문에 세 사람은 눈을 뜨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더구나 망루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둥이 불에 다 타버리면 금세라도 무너져 내릴 테고 그러면 세 사람 모두 동기어진하게 될 판이었다. 금륜국사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철륜을 들어 양과의 오른쪽 어깨를 향해 내리찍으면서 양과가 어깨를 숙여 피하는 틈을 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독륜으로 곽양의 얼굴을 향해 날렸다. 곽양은 나무 기둥에 묶여있는 상태라 이를 피할 재간이 없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양과는 몸을 솟구치며 오른쪽 소매를 휘둘러 독륜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금륜국사가 팔을 내뻗어 철륜의 날카로운 날로 양과의 왼쪽 다리를 노렸다. 원래 고수간에 목숨 걸고 싸울 때는 조금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양과가 곽양을 구하기 위해 몸을 날리니 자연히 그의 허점이 드러나고 말았다. 양과는 허공에 뜬 상태로 오른쪽 발로 상대의 손목을 걷어차려고 했다. 그러나 금륜국사가 철륜을 비스듬히 뒤집자 양과는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었다. 다음 순간 철륜의 날카로운 날이 양과의 종아리를 베었고 상처에서는 피가 샘솟듯 쏟아졌다. 그 모습을 보고 곽양이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금륜국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쌍륜을 뻗어 곽양의 상단과 하단을 동시에 공격했다. 금륜국사는 비록 양과에게 부상을 입히기는 했지만 짧은 시간에 제압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곽양을 공격하는 척했다. 양과가 곽양을 구하려고 다시 몸을 움직이면 그 허점을 노리기 위해서였다. 그 모습을 보고 곽양이 소리쳤다. 큰오빠, 나는 상관하지 말아요. 저 땡중을 죽여서 제 원수를 갚아주면 돼요. 소용녀는 신조와 함께 망루 밑을 지키면서 주백통과 더불어 몽골군 궁수들이 곽양을 노리지 못하도록 몰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온 정신은 양과의 안위에 쏠려 있었다. 검을 휘둘러 적을 죽이면서도 수시로 눈을 돌려 망루 위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양과의 옷이 피로 물드는 걸 보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미 나무 사다리가 불에 타서 끊어진 후라 망루 위로 올라가 도와줄 수도 없었다. 그녀는 망연자실하여 칼을 휘둘러 적을 베면서도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양과는 지난날 독고구패가 그랬던 것처럼 손에 검을 쥐지 않아도
검수를 펼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기 위해 중검을 내려놓았다. 그 후 강호에서 큰 위기를 맞닥뜨릴 때마다 아면소훈장을 사용해 여러 번 강적을 물리쳤다. 하지만 소용녀와 재회한 후 양과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기에 아면소훈장의 위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상승의 무공일수록 심신합일이 중요한데 아면소훈장의 내공과 초식은 모두 암담하고 슬픈 감정에서 만들었고 운영 역시 그런 감정에 기반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니 지금 양과의 마음가짐으로는 그저 아면소훈장의 초식만 흉내낼 뿐 제대로 된 내공 운영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기본적으로 내공이 심오했기에 남들이 볼 때 상승 무공의 위력을 바라는 것처럼 보일 뿐 금융국사 정도의 절세 고수에게는 한계가 뚜렷했다. 한편 양과가 막루 위에서 맨손으로 싸우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는 모습을 곽정 등도 모두 보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그때 황용의 머리에 번뜩하고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그녀는 야율제의 장검을 빼앗아 곽정에게 던져주며 말했다. 과에게 활로 쏘아주세요. 그 말에 곽정은 장검을 받아들고 철퇴경궁 2개를 겹쳐 검자루를 활시 위에 올렸다. 그러고는 왼손으로 2개의 활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활시 위를 반월처럼 당겼다 놓으면서 소리쳤다. 과야, 이 검을 바꿔라. 바람소리와 함께 장검은 흰빛을 번뜩이며 허공을 갈랐다. 장검은 양과의 등 뒤로 날아갔다. 양과는 오른손 소매를 한번 말아 검신을 감았다. 때마침 금융국사의 쌍윤이 날아들자 양과는 왼손으로 장검을 잡고 쌍윤의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러나 금융국사의 쌍윤이 조여지니 장검이 또 부러져 버렸다. 모두들 이 광경을 보고 대경실색했다. 양과는 오늘 자신의 천운이 다하여 곽양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목숨도 이 막루 위에서 잃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알 수 없는 슬픔과 아쉬움이 밀려왔다. 양과는 문득 소용녀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실로 처연했다. 용아, 몸 조심해야 해. 바로 그때 금융국사의 천륜이 양과의 이마를 향해 날아들었다. 양과는 만사를 체념한 채 소매를 휘두르며 되는 대로 일장을 날렸다. 그런데 그 공격이 그대로 금융국사의 어깨에 명중했다. 그 모습을 보고 막루 밑에서 주백통이 소리를 질렀다. 탄이대수가 아주 제대로 들어갔구나. 그 소리에 양과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가 바로 깨달았다.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알고 멍한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뻗은 일장이 바로 아면소훈장의 탄이대수였던 것이다. 소용녀와 재회한 이래 양과의 아면소훈장은 그 위력을 잃었었는데 지금 이 순간 생사가 백척간두에 이르자 다시 소용녀와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한다는 슬픔이 북받쳤고 애통한 마음이 극에 달했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면소훈장의 진정한 위력이 되살아난 것이다. 금융국사는 승리를 손에 거머쥘 뻔한 순간 갑자기 어깨에 양과의 일장을 맞자 깜짝 놀랐다. 곧 그는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몸이 휘청거렸다. 양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면소훈장의 초식을 연결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결국 금융국사는 가슴에 치명상을 입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입에서 울컥 피를 쏟아내고는 막루 위에 쓰러졌다. 이 모습을 보고 송군과 몽골군은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질렀다. 송군 쪽은 환호성을 질렀고 몽골군 쪽은 놀라움의 비명을 질렀다. 이제 막루는 심하게 흔들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다. 묶여있는 곽양의 목숨은 보전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 순간 남은 힘을 짜낸 금융국사는 그대로 몸을 날려 천륜으로 밧줄을 끊고는 곽양을 품에 안았다. 한 번만 더 사부라고 불러다오. 곽양은 금융국사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걸 보고 큰 소리로 사부라고 말했다. 그러자 금융국사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양과에게 소리쳤다. 양과야, 받아라. 양과는 금융국사가 곽양을 구해서 던지자 오른쪽 소매로 감싸면서 왼팔로 받아 안았다. 그러고는 신조를 향해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신조가 두 날개를 펼치며 뛰어올랐다. 신조는 몸이 무거워 날 수는 없었지만 이 한 번의 도약으로 몇 사람의 키 높이만큼이나 뛰어올랐다. 양과와 곽양은 사뿐히 신조의 등에 올라탔다. 그 순간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거대한 소리를 내며 막루가 무너졌다. 신조는 공중에 뜬 상태로 두 날개를 펼쳤지만 체중을 버틸 수가 없었다. 게다가 양과와 곽양이 등에 내려앉자 빠른 속도로 땅에 떨어졌고
두 다리가 땅에 닿는 순간 휘청하며 쓰러졌다. 양과는 곽양을 들어 가볍게 던지며 조심하라고 외쳤다. 곽양은 공중에서 비연회상을 펼치며 사뿐히 땅에 내려섰다. 황용은 딸이 위험에서 벗어난 걸 보았지만 그 순간 또다시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빨리, 빨리 피해. 공중에서 불길에 휩싸인 기둥이 검은 연기를 뿜으며 곽양의 머리 위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걸 보고 놀란 곽양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다. 황용은 몸을 날려 딸을 구하고 싶었지만 거리가 먼 데다 몽골 정예병이 가로막고 있어 어찌할 수가 없었다. 딸을 끔찍이 사랑하는 황용은 머리가 아득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 곽양은 일어서려고 했지만 쏟아진 불기둥의 불꽃이 이미 머리를 덮치는 것 같고 전신의 뜨거운 불길이 느껴져 움직일 수가 없었다. 결국 곽양은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렸다. 그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곽양 곁에 떨어졌다. 곽양이 눈을 떠보니 금융국사가 망루에서 뛰어내린 것이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은 채로 불기둥을 받치고 용상반야공을 사용해 기둥을 날려보내려 했다. 불기둥이 육중하기는 했지만 금융국사가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태운 용상반야공의 힘은 실로 엄청났다. 죽음을 코앞에 둔 금융국사가 마지막 남은 힘을 전부 쏟아내자 그 불붙은 나무 기둥은 마치 한 마리의 화룡처럼 창공을 가로지르며 날아갔다. 수만의 송군과 몽골군은 모두 고개를 들어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탄성을 내질렀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곽양은 땅에 맥없이 쓰러져 있는 금융국사에게 다가갔다. 사부님, 사부님. 곽양의 목소리를 들은 금융국사는 힘없이 눈을 떴다. 다행이구나. 너를 구해내서 다행이야. 금융국사는 말을 하면서도 연신 피를 토해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고 보살핀 곽양을 구해냈다는 기쁨에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에 한 가닥 미소가 번졌다. 그러곤 평안하게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다. 곽양은 금융국사의 몸을 부축하며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사부님, 사부님. 양과는 금융국사가 목숨을 버려가며 곽양을 구하는 걸 보고 존경심이 들어 그의 시신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때 몽골군 진영에 빈틈이 생겼다. 그들은 쏟아지는 불기둥을 피해 우왕좌왕하며 흩어졌다. 양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곽양을 부축해서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황용은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양과와 금융국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그는 무사히 돌아온 딸을 일으켜 품에 꼭 안았다. 망루 밑에 있던 몽골군은 망루가 무너진 걸 보고 우왕좌왕하다가 송군의 5갈래 공격을 받고는 모두 흩어졌다. 곽정은 팔을 높이 들어 군사들을 독려했다. 양양을 구하라. 오랑캐 대칸을 죽이러 가자. 송군은 함성으로 화답하며 방향을 돌려 성벽을 오르는 몽골군을 향해 공격해갔다. 황용은 양과에게 곽양을 부탁한 다음 흑기군을 이끌고 부친과 남편을 따라 양양성 쪽으로 달려갔다. 소용녀는 치맛단을 찢어 떨리는 손으로 양과의 상처를 싸매주면서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양과가 웃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위에서 악전고투하는 나보다 밑에서 걱정하고 놀라느라 당신이 더 고생했을 거예요. 송군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함성을 내지르며 몽골군을 향해 돌격했다. 양과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탄식했다. 중과부적인 것 같아요. 몽골군은 송군보다 수배가 많았다. 송군이 아무리 돌격하고 깨뜨려도 적군은 밀물처럼 밀려들고 또 밀려들었다.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순 없을 것 같군요. 그런데 당신은 힘들지 않아요? 양과의 물음에 소용녀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싸운다면 함께 싸워야죠. 그때 옆에서 곽양이 말했다. 언니, 정말 예쁘네요. 그 말에 소용녀는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다. 동생,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줘서 고마워. 큰오빠도 연신 동생을 칭찬하며 나한테도 꼭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 그러면서 곽양의 손을 꼭 쥐었다. 마치 친자매처럼 따뜻한 정이 느껴졌다. 소용녀는 원래 누구에게든 차갑게 대했으나 양과가 곽양을 칭찬하는 이야기며 자신들을 축복해 주었다는 것과 제 목숨을 돌보지 않고 계곡으로 뛰어든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를 남다르게 생각했다. 양과가 주인을 잃고 헤매는 말 3피를 잡아 끌고 왔다.
내가 앞장설 테니 가자. 양과는 말에 뛰어올라 먼저 달려갔다. 그러자 소용녀와 곽양도 각자 말에 올라타 그 뒤를 따랐다. 저 멀리 수백 개의 사다리가 양양성 벽에 걸쳐 있고 수만의 몽골군이 개미떼처럼 성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세 사람은 양양성이 보이는 언덕까지 달려가 잠시 말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때 몽골군 수천 명이 야율제가 이끄는 군사 300명을 둘러싸고 있었다. 몽골군은 4척이나 되는 만도를 들고 야율제의 병사들을 하나하나 말에서 끌어내렸다. 곽부는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남편을 구하려 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수가 둘러싸고 있어서 부부는 서로 바라보기만 할 뿐 도무지 다가가지 못했다. 곽부는 남편 옆을 지키는 병사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리 야율제의 무공이 높다 하더라도 단기 필마가 된 채 수많은 군사들에게 포위되면 살아남기 힘들 터였다. 그 모습을 보고 양과는 언덕을 내려가 이리저리 날뛰는 말들을 끌어모았다. 모두 8필의 말을 잡아온 양과는 앞에 4필, 뒤에 4필을 세워 줄로 연결하고 말 등에 올라탔다. 그러곤 한 손에 고삐를 모아 움켜쥐고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적진을 향해 달려갔다. 32개의 발굽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지축을 흔들었다. 이는 말을 이용한 전술로 사람들은 연안감 마법이라 불렀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8마리의 말이 무서운 기세로 돌진해오는 걸 보고 몽골군이 놀라 주춤하는 사이 양과는 몽골군을 뚫고 포위망 안으로 들어갔다. 양과의 옷자락이 한번 펄럭이는가 싶더니 어느새 몽골군의 깃발이 말 한 장에 꽂혔다. 몽골군은 당황하면서도 양과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양과가 말고삐를 어깨에 메고 왼손으로 깃발을 휘둘렀다. 그와 동시에 장수 3명이 깃발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다. 야율제와의 거리는 이제 2장으로 좁혀졌다. 야율형, 어서 이리로 올라타시오. 양과가 깃발을 휘둘러 몽골군을 떼어놓는 사이 야율제는 몸을 솟구쳤다. 그러자 양과가 말 8필을 몰아 적진을 휘저으며 퇴로를 모색했다. 그때 야율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양형제, 구해줘서 고맙소. 하지만 포위된 부하들을 두고 나 혼자서만 살 수는 없소. 나는 저들과 함께 죽겠소. 야율제의 말에 양과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야율형도 깃발을 빼앗아 오시오. 그 말에 야율제는 말에 올라타 적진으로 내달려 큰 깃발 하나를 빼앗아 왔다. 그러는 사이 양과는 자신이 빼앗은 깃발에 불을 붙였다. 그 모습을 보고 야율제도 양과가 불 붙인 깃발에 자기가 빼앗아온 깃발을 가져다 대고 불을 붙였다. 두 사람은 큰 소리를 질러대면서 불붙은 깃발을 휘두르며 적진을 누볐다. 그렇게 두 사람이 포위망을 휘젓는 사이 야율제의 부하들도 겨우 포위망을 뚫고 나와 목숨을 건졌으나 야율제의 부대는 이제 80명 정도가 남은 상황이었다. 곽부는 양과 앞으로 다가가서 공손하게 절을 했다. 양 오빠, 제 일생 동안 오빠에게 미안한 짓만 했는데도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과거의 허물을 덮어주시니? 곽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다. 과거 양과가 그녀의 목숨을 여러 차례 구해주었으나 곽부는 끝내 그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양과를 미워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무공을 믿고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 도와주는 것이지 결코 진심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남편까지 구해준 양과에게 곽부는 비로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생겼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다. 양과는 손을 저었다. 동생, 우린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어. 비록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린 남매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앞으로 동생이 날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난 괜찮아. 그 말에 곽부는 할 말을 잃었다.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갔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한 걸까? 정말 저 사람을 싫어한 걸까? 아니야, 무시 형제처럼 내게 조금만 부드럽게 대해줬다면 나도 그를 좋아했을 거야. 그러나 그는 날 본 채도 하지 않았지. 그래, 어쩌면 난 그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미워했는지도 모르겠군. 20년의 세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지내왔다. 양과를 생각할 때마다 그를 적으로 여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양과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양과가 그녀의 마음을 몰랐듯
곽부도 자기 마음을 몰랐던 것이다. 양과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거치고 나자 곽부는 그제야 모든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미 자신은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었고 양과 역시 다른 여자의 남자가 되었는걸. 곽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곽부의 얼굴에 홍조가 떠올랐다가 다시 창백해졌다. 한바탕 격전을 치른 양과는 소용녀와 곽양을 언덕 위로 올라오게 했다. 그들은 멀리 양양성 앞에서 벌어지는 격전을 바라보았다. 몽골군은 여전히 개미떼처럼 성벽에 달라붙어 있었다. 곽정과 황약사 등이 군사를 이끌고 그 뒤를 공격했지만 병력이 너무 적어서 몽골군의 전열에는 타격을 주지 못했다. 몽골 대칸의 깃발이 점점 성과 가까워졌고 성안을 지키는 군사들은 이미 혼란에 빠져 더 이상 반격할 여력이 없는 듯 보였다. 큰오빠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곽양이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